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카카오 택시의 일부 기사들이 목적지에 따라 승객을 골라 태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만 5세에서 11세까지 어린이 접종이 가능한 코로나19 백신 사용이 허가됐습니다. 마포구가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을 지원합니다. 광주시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노랑 호루라기 사업 선정 기준을 확대했습니다. 신한 퍼플섬이 세계 4대 컬렉션인 파리 패션쇼에 소개됩니다. 카카오 택시의 일부 기사들이 목적지에 따라 승객을 골라 태우고 또 카카오 측은 자신들에게 수수료를 내는 자사 가맹 택시들의 코를 몰아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장거리의 경우 실제로 택시 배차 성공률이 더 높았습니다. 카카오 택시가 승객을 골라 태우는 정황이 서울시 조사에서 드러난 동시에 자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티 블루의 일반 호출코를 몰아준 정황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서울시가 카카오 택시 운행 실태 조사를 한 결과 목적지에 따라 택시기사가 승객을 골라 태우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승객으로 가장한 조사원이 직접 카카오 택시를 호출 탑승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2달간 카카오 택시 총 841대를 호출해 장거리, 단거리, 평일 주말, 도심, 비도심, 아침, 점심, 저녁, 밤 시간대로 구분해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평일 밤 시간대 도심에서 비도심으로 가는 경우 단거리 호출 성공률은 23%였지만 같은 조건에서 장거리 이동 시 호출 성공률은 54%로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카카오 택시가 자사 가맹 택시에 코를 몰아주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일반 택시를 호출하면 일반 택시가 배치돼야 하지만 실제 배차된 택시 10대 중 4대는 가맹 택시였습니다. 일반 택시는 카카오 택시에 수수료를 내지 않고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가맹 택시는 월 매출액의 3.3%를 수수료로 카카오 택시에 지불합니다. 즉 카카오 택시 입장에선 가맹 택시 매출이 늘수록 수수료 수익이 증가하는 셈입니다. 특히 승객이 많은 평일 밤 시간대 도심에서 비도심으로 가는 호출은 가맹 택시 배차 비율이 16.7%에 불과했지만 승객이 적은 주말 아침 도심에서 도심으로 가는 호출은 가맹택시 배차 비율이 86%로 높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카카오택시 측에 승객의 목적지가 구체적인 위치가 아닌 자치구 단위까지만 드러나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목적지를 표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단계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가맹택시에 코를 몰아준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승객이 일반 택시를 호출했을 때 우선 일반 택시가 호출을 받을 수 있는 5분 내외에 충분한 시간을 주고 이후 가맹 택시에도 콜을 주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카카오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을 조사 중인 공정위에 이번 실태조사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공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국내에서 만 5세에서 11세 어린이가 접종할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 사용이 허가됐습니다. 당국은 3월 중으로 구체적인 접종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화이자의 5세부터 11세 어린이용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의 품목 허가를 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미국 등 4개 국가에서 5세부터 11세 어린이 약 3,109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화이자 백신 임상 3상 실험 결과를 분석해 이번 허가를 냈습니다. 이번 허가에 따라 5세부터 11세 아동은 3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접종은 허용되지 않았지만 중증의 면역 저하 어린이는 2차 접종을 받고 4주 후에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세부터 11세용 백신의 유효 성분은 기존 성인용 백신 대비 3분의 1 수준입니다. 다만 5세부터 11세 어린이는 백신 접종 후 이상 사례로 주사 부위 발적, 종창이 나타난 비율이 높았습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이상 사례는 주사 부위 통증, 피로, 두통 등이 있고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최은하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식약처 백브리핑에서 백신 접종한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시점은 접종 후 이틀째까지라며 아파하거나 피로가 있거나 두통, 발열, 고열이 있을 수 있고
드물게 발작도 보고돼 이틀 동안은 부모님이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도입 일정 등을 고려해 추후 자세한 접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 일반 관리군 환자에 대한 전화 상담을 진행하는 병의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확진자 증가로 통화량이 폭증하면서 의료 시스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면서 셀프 재택 치료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료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를 감염 고위험군인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해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 상담 처방을 가능하게 하는 재택치료자 관리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관리군 확진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스스로 집에서 건강관리를 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셀프 재택치료로 불리고 있지만 증상이 나타나거나 하면 동네 병의원에 연락해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와 보건소의 통화량이 폭증하면서 제대로 된 상담을 받기 어렵다는 재택치료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경우도 자치단체별로 재택치료를 전담하는 행정안내센터를 만들어 상담을 받고 있지만 전화 연결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경남의 경우 도내 상담센터 35곳에서 11일부터 닷새 동안 이뤄진 전화 상담이 약 1,500건에 달했으며 광주는 하루 1,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의료 상담센터는 7곳에 불과합니다. 현재 코로나19를 담당하는 의료진들은 업무가 과중하며 큰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실제 확진자 폭증으로 재택치료 환자 수도 빠르게 늘면서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의 업무 과부하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화진료는 대면 진료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면과 비대면 진료를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이나 이런 지역마다 30에서 50명 투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숫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많기 때문에 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하고 함께 의료기관 역학 기초 조사를 할 수 있는 숫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보건소마다 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 더 시급한 곳에 먼저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재택치료자가 보건소에 연락했을 때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시급한 곳에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재택치료자 수가 40만 명을 훌쩍 넘어선 가운데 위중증 환자 수도 늘어나 의료체계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정부는 재택치료자 관리를 위한 동네 병의원을 6,000개까지 늘렸다고 밝혔지만 관리 인원이 매주 2배씩 급증해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연장됨에 따라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포구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을 지원합니다. 방역 조치로 국가의 정책에 협조해 생업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마포구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생업의 위기를 맞은 마포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 신청에 다음 달 6일까지 접수받습니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의 지원 금액은 사업장별 100만 원을 지급하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첫 주는 오부제로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이고 개업일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자 등록증 소재지가 서울인 사업장입니다. 접수는 서울 지킴자금 누리집에서 사업체 대표자가 사업자 등록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해 신청 또는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마포구청 4층에서 현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마포구는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노인들을 위해 50플러스 행복 아카데미 사업을 시작합니다. 올해는 작년에 이어 새로운 자격증 지원반 신설, 고령 친화도시 장기계획 수립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관내 50플러스 세대에게 청춘 2막 설계를 위한 50플러스 행복 아카데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마포 시니어 클럽에서 상담 및 훈련을 통해 생산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맞춤 상담 및 서비스 연계,
다양한 직종 체험 및 정보 제공과 직업 훈련을 연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작년에 큰 인기를 얻은 바리스타 자격증 및 원데이 클래스에 이어 올해에는 제과 제빵과 요양보호사 자격증 등이 추가됐습니다. 제가 50+ 교육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런 일자리에서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전업주부로 일하고 있다가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정말 이 시니어 클럽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제가 이 나이에도 이 바리스타로서 일하면서도 아주 활력을 찾고 건강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드 100세, 고령 친화도시 마포를 수립하기 위해 3개년 실행계획과 WHO 고령 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지속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전형 소상공인 긴급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전시가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침체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전형 소상공인 긴급지원을 추진합니다. 오늘 우리 대전시와 5개구가 공동으로 앞으로 집행할 지원 사업은 크게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금, 그리고 경영 안정화를 위한 금융 지원, 온통 대전을 통한 대규모 소비 촉진을 위해서 2,900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전시는 소상공인들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711억 원의 대전형 위기 극복 지원금을 9만 5천여 개 업체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집합금지, 영업 제한 업종뿐만 아니라 매출이 감소한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됩니다. 경영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도 추진됩니다. 소상공인 경영 개선 자금 기존 대출자에 대해 1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2%의 2차 보전도 연장 지원할 예정이며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는 종전 2%의 2차 보전을 3%까지 확대 지원, 2천억 원 규모의 무이자 특별대출도 신설합니다. 또한 소비 촉진을 위한 대책으로 온통대전 발행 2주년을 맞는 5월에는 1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캐시백 한도를 15%로 확대하고 대대적인 소비 촉진에 나설 계획입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제 위기에 직면해서 어려움을 감내하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방역 조치를 해 나가고 또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저희 대전시와 5개구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가 대전 대표 브랜드 온통대전에 대전 대표 마스코트 꿈돌이를 접목한 온통대전 꿈돌이 카드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대전시가 온통대전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꿈돌이 캐릭터를 활용한 온통대전 꿈돌이 카드를 출시했습니다. 온통대전 꿈돌이 카드는 대전시소 선호도 조사를 통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5종의 디자인으로 출시됐으며 신청은 온통대전 앱에서 가능하고 일반 체크카드로 발급됩니다. 온통대전 선불카드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선불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꿈돌이 카드를 새롭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미 온통대전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온통대전 체크카드를 해지하고 꿈돌이 카드를 새롭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9월 온통대전 홍보대사로 위촉된 꿈돌이는 온통세일 기념 야구시구, 라이브 커머스 방송 진행 등 온통대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인재 양성의 요람인 광주 인공지능사관학교가 3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광주 인공지능사관학교 3기 모집 인원은 전년보다 대폭 확대된 330명으로 만 18세부터 39세 미취업자와 학생이면 학력, 전공, 성적, 거주지 등 조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기간은 분야별 심화 교육을 위해 기존 8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됐으며 인공지능 산업 수요를 기반으로 한 특화 교육과 국가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활용한 실습 등을 진행합니다. 우리 시는 광주 인공지능 사관학교에 입교하는 교육생들에게 10개월 동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상의 교육 과정을 준비하겠습니다. 3기 신청은 오는 3월 25일까지 인공지능 산업융합사업단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되며 심사를 거쳐 5월 중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노랑 호루라기 사업의 선정 기준을 확대해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나섭니다. 노랑 호루라기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미 대상자인 중위소득 85% 이하 위기 가구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직, 휴폐업 등의 상황에 처한 경우 긴급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합니다. 광주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상 선정 기준을 일반재산 2억 6,1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800만 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코로나19가 2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기존의 저소득층 외에도 휴폐업이랄지 실직 등으로 소득이 급감한 시민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계층들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서 노랑 호루라기 지원 선정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지원 신청은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 대상자는 월 130여만 원, 주거지원 대상자는 월 64만 원가량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교육부 공모사업인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혁신 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한 지역협업위원회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18일 열린 협약식에는 지역협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원하 경북대 총장을 비롯해 영남대 총장 등 지역협업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을 선언하고 지역혁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 사업을 계기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저는 지역이 살아남은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우리가 이걸 지역대학의 회생과 그것을 통해서 지역이 다시 힘차게 발돋움하는 그런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난 1월 사업 공고를 시작으로 플랫폼별로 사업계획서를 3월 말까지 제출하고 오는 4월에 2개소가 신규 선정될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이 함께 응모 예정인 복수형 플랫폼의 경우 공모 선정 시 최대 5년간 국비 2,320억 원이 지원됩니다. 대구 경북 지역혁신 플랫폼에는 지역 주력 산업 혁신 인재 양성, 참여대학별 대학 교육 혁신 방안 수립과 공동과제 추진 등 지자체와 지역대학 등이 협력해 지역혁신 과제를 담을 예정입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장학회가 제1차 평창장학회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2021년 운영결산 및 2022년 1차 평창장학회 장학생 선발 계획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2022년 1차 장학생 선발 예정 인원은 중학생 26명, 고등학생 32명, 대학생 300명으로 총 358명이며 장학금 지급 규모는 약 7억 8천만 원입니다. 한편 평창장학회는 지난해 대학생 장학금을 등록금 법인의 타 장학금과 중복 지원을 허용하고 타 장학금 수급액을 제외한 등록금 실납부액 전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장학금 지급 기간을 1, 2학기 모두로 확대 변경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각 학기마다 장학금 신청 접수를 받아 자격을 갖춘 대학생들에게 대학교 등록금 실납부액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의 학생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평창장학회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횡성구는 오는 3월 6일까지 2022년 사업체 현장 방문 조사가 실시됩니다. 사업체 조사는 사업체의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계 자료를 만들어 지역개발 계획 수립 및 평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조사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횡성군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 5,996개로 조직 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등 공통 항목 10개와 외국인 종사자 수, 온라인 쇼핑 거래 여부 등 강원도 자율 항목 2개 항목에 대해 조사하게 됩니다. 군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기피 사업체와 별도 요청이 있는 사업체는 전화조사 또는 배포조사를 병행 실시하며
사업체 방문 시 조사원증을 폐용하고 조사에 임할 예정입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당초 예산 대비 3,824억 원 증가한 6조 5,432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도는 이번 예산을 정부가 추진하는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외계층 지원과 도민 안전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선제 대응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특히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무상급식비와 소방공무원 초과 근무수당 등 17개 사업도 이번 추경에 모두 담았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오미크론 확산세와 방역 강화 조치 연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년보다 빠른 2월에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충북 지역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전환 대응 강화를 위해 충북도가 자동차 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는 우선 미래 자동차 산업 기술 혁신 기반 구축 사업으로 미래차 전장 부품 기능 안전 및 신뢰성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며 수송기계 부품 전자파 센터를 올해 마무리하고 본격 지원에 나섭니다. 또한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 대응 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선도기술 연구개발, 국내외 마케팅과 인증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미래차 분야 인재 양성 혁신 공유대학 사업 등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KBC와 전남대 정책대학원이 실시한 기초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지방공무원에 대한 역량을 설문조사한 결과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광주 5개 구와 전남 5개 시는 전체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의 주민 만족도 평가에서 지방의회 역량 만족도 평균 점수는 2.82점으로 단체장이나 공무원 역량 만족도 평균 점수보다 낮았습니다.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가 가장 좋은 지자체는 신안군이었습니다. 한평군과 영암군, 보성군, 장성군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방의회 역량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지자체는 목포시였습니다. 목포시의회는 지난 2019년 독감 백신 황제 접종 논란, 지난해 업무 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 의원의 갑질 논란 등 잦은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광주의 경우 5개 구 지방의회 점수가 모두 하위권이었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26위로 5개 구 가운데 가장 낮았고 광주 북구가 25위, 광주 동구가 23위, 광주 서구가 21위였습니다. 광주에서는 유일하게 남구 의회에 대한 지방의회 평가가 평균 점수를 넘었습니다. 전남은 시와 군 단위의 평가가 크게 달랐습니다. 순천과 여수, 나주, 광양, 목포 등 5개 시의 지방의회 평가는 모두 평균 점수를 넘지 못했습니다. 반면 군 단위는 평균보다 낮은 곳이 진도와 구례, 무안, 강진 등 4곳에 그쳤고 나머지 13개 구는 평균 이상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된 신안 퍼플섬이 또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세계 4대 컬렉션인 파리 패션쇼에 한국을 대표하는 무대 배경으로 선보여 한국의 전통미와 어우러진 퍼플섬의 아름다움이 전 세계에 전해질 예정입니다. 온통 보랏빛으로 물든 신안 반월 박지도의 퍼플교. 바다 위를 가로질러 곱게 뻗은 퍼플교가 모델들의 런웨이 무대가 됐습니다. 제작진들은 퍼플교를 거니는 모델들의 자태를 카메라에 연신 담아냅니다. 유네스코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된 신안 퍼플섬이 세계 4대 컬렉션인 파리 패션쇼에 소개됩니다.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파리 패션 위크는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상에서 개최됩니다. 각국을 대표하는 유명 디자이너들의 작품이 영상으로 제작돼 전 세계에 송출될 예정입니다. 한국 패션 디자이너 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양해일 디자이너는 망설임 없이 신안 퍼플교를 무대로 선택했습니다. 올해의 트렌드 컬러인 퍼플색, K-팝 열풍을 이끌고 있는 BTS 컬러 역시 퍼플색으로 세계적인 패션 흐름과 맞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도 이런 장소를 찾을 수가 없고 아름다운 진짜 자연 환경이 너무나 좋아서 저는 여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퍼플교는 런웨이 주무대로
천사대교와 전용노을의 백길 해수욕장 등이 패션쇼 영상에 담겨집니다. 사계절 보랏빛을 간직한 퍼플섬이 한국의 전통미와 어우러져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너무나 빨리 이렇게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돼서 우리 신안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자긍심 그리고 섬의 가치를 좀 다시 한번 재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쁩니다. 신안의 작은 섬마을이 세계가 주목하는 관광마을이자 패션 디자인 업계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대표 농수산물을 원료로 만든 재치 만점 빵이 관광 상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수산물 소비 촉진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완도의 한 커피숍입니다. 이 가게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빵을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전복빵으로 지역 특산물을 활용했습니다. 매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입소문이 나면서 전복빵으로만 한때 연매출 4억 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성공하기까지는 청년 창업자의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해남의 한 쌀 가공업체입니다. 매장에는 고구마빵과 감자빵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지역 특산품 고구마와 감자로 속을 채웠고 홍국쌀과 호박으로 빨갛고 노란 피를 만들었습니다.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5년 만에 수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곶감과 옥수수, 칠개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전남 14개 시군에서 28개 종류의 지역 특화빵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청년 여성 사업가들의 아이디어로 만든 빵이 관광 상품화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수산물 소비 촉진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의 한국형 뉴딜 사업을 이끌어갈 지역 혁신 플랫폼이 공개됐습니다. 지역의 한국형 뉴딜 사업을 이끌어갈 지역 혁신 플랫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플랫폼 사업에는 15개 지역대학과 32개 기관, 교육당국, 광주 전남시도가 참여했습니다. 사업은 에너지 신산업과 미래형 운송기기 등 2가지 핵심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합니다. 먼저 대학이 공유 공간을 만들고 함께 그런 연결을 시켜서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 산업이 보다 경쟁력을 갖고 글로벌 경쟁력을 통해서 지역의 산업을 육성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 광주 전남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을 총괄하는 전남대는 에너지 신산업, 목포대는 미래형 운송기기 핵심 분야를 주도해 광주의 친환경 자동차, 공기산업, 전남의 조선해양 신소재, 이모빌리티 산업 등과 협력 관계를 구축합니다. 순천대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인재를 키우고 초당대는 미래지능형 모빌리티 신산업과 미래형 에너지 분야 인재를 집중 육성합니다. 동강대는 기계 자동화와 전기과를 중심으로 미래 운송기기 산업 인력을 양성합니다. 산업이라는 것이 원래 시작 단계를 보면 기업을 중심으로 모든 산업들이 시작이 되는데 대학이 중심이 돼서 지역 산업을 한번 이끌어보는 혁신적 플랫폼을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혁신 플랫폼을 통해 한국형 뉴딜 사업의 첫 발을 시작한 광주 전남 지역이 코로나 시대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 모델과 성과를 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면서 재택 치료를 담당할 의료진 수가 부족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130여 명을 관리하고 있는 광주의 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입니다. 이곳에서 지난 4일 확진 판정을 받은 한 여성은 3일이 지나도록 의료기관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재택치료 기간 일주일 중 절반 가까운 시간을 의료기관의 모니터링 없이 방치된 겁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또 다른 한 아이의 부모는 아이가 열이 나는데도 의료기관을 배정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재택치료를 통보할 지자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의료기관 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재택치료 의료 인력도 모자랍니다. 지난 5일 기준 광주의 재택치료자는 3,600여 명에 달하지만 이들을 관리할 재택 의료 인력은 100여 명에 불과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재택치료 관리 인력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오는 6월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지지할 시장과 교육감 후보에 대해서도 조사했는데요.
광주광역시장과 교육감 선거 모두 1, 2위 후보자들이 오차 범위 내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광역시민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광주시장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33.6%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30.3%의 지지를 얻어 이 시장과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선대위 조직 3본부장은 3.4%, 김혜경 남부대 초빙교수가 2.1%, 장현주 광주광역시 의원이 1.9%, 김주업 진보당 광주광역시 당위원장이 1.1%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는 응답과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도 각각 11.5%와 15.7%를 차지했습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의 시장 직무 평가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1%,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34.5%였습니다. 광주시 교육감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는 7명의 후보군 가운데 이정선 전 광주교대 6대 총장이 15.2%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지병문 전 전남대 총장은 13.1%, 박혜자 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은 9.3%, 이정재 전 광주교대 2대 총장은 6.7%였습니다. 강동환 전 조선대 총장은 5.6%,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 5.5%, 김선호 전 광주 효광중 교장 3.3%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유무선 전화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4.2%,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C와 전남대 정책대학원이 실시한 기초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지방공무원에 대한 역량을 설문조사한 결과 지방공무원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단체장 역량평가나 지방의회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던 광주 각 구청들이 공무원의 역량평가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은 점이 눈에 띕니다.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의 주민 만족도 평가에서 공무원 역량 만족도 평균 점수는 3.13점으로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평균 점수보다 높았습니다. 신안군은 단체장, 지방의회 평가에 이어 공무원 평가에서도 27개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영광군은 3.31점을 받아 2위에 올랐습니다. 평가 점수가 가장 낮았던 지자체는 진도군이었습니다. 이어 목포시가 26위, 광양시가 25위, 구례군 24위 순이었습니다. 단체장과 지방의회 평가에서는 평균 아래였던 광주 5개 구청이 공무원 역량 평가에서는 무려 4곳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특히 단체장 평가 22위, 지방의회 평가 21위에 그쳤던 광주 서구청의 경우 공무원 평가 전체 3위를 기록했습니다. 광주 5개 구청 가운데 유일하게 광산구만 공무원 역량 평가에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지난해 전현직 공무원이 부동산 투기 비리에 연루되기도 했고 지난해 말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이 차량 4대를 들이받고 달아나다 붙잡히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전남은 5개 시가 모두 평균 이하였습니다. 목포시가 26위로 5개 시 가운데 가장 낮았고 광양시가 25위, 나주시가 완도군과 공동 22위, 여수시가 해남군, 장흥군과 함께 공동 15위, 순천시가 14위를 차지했습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2018년 7월 착공해 공사 중인 웅천에서 소호 간 해상 교량이 오는 5월 임시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웅천 예울마루와 소호 항호마을을 왕복 4차선으로 연결하는 총 길이 1,154m의 해상 교량은 현재 공정률 90%로 7월에는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웅천 소호 간 도로가 완공되면 도심 내부 순환도로 기능을 담당해 교통체증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야외 활동이 부족해진 시민들을 위해 혈중 비타민 D 무료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검사는 중부보건지소에서 실시하며 대상은 2,500명으로 선착순 마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부보건지소 보건사업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편 지난해 여수시민 2,597명을 대상으로 비타민 D 무료 검사를 실시한 결과 72.1%가 부족 또는 결핍으로 나왔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야외 활동 감소가 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신현리 소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신현리 소재 주택 인접 우수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고는 감식 사항 및 관계자 진술 결과를 살펴보면 담배꽁초가 우수관 내부에 있던 낙엽 및 쓰레기류의 착화 및 발화된 화재로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고 진압을 위해 인력 10여 명이 동원됐으며 장비 3대가 투입됐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냉장고의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에서 김치 냉장고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신고자는 주방에서 소리가 나 확인해 보니 주방에 있던 김치 냉장고 후면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화기로 초기 소화를 마친 후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 진압을 위해 소방대원 28명을 포함해 총 30명이 동원됐으며 장비 11대가 투입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재산 피해는 조사 중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봉서리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 파주시 파주읍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고자에 의하면 2층 집에서 자고 있는데 타는 냄새가 나서 창문을 열어보니 1층 음식점 데크 쪽에서 불이 나고 있어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통일대는 현장 도착 후 연소 확대 방지 및 화재 진압을 실시했습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총 34명이 동원됐으며 장비 13대가 투입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재산 피해는 약 30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오늘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